토지의 가치 창조자 디벨로퍼 2편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날이다. 그날 110층짜리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와 주변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4년 11월 일명 프리덤 타워로 불리는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원월드 트레이더 센터다. 잔상으로 가득한 폐허에 삶의 리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시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이 멜로디의 중심에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있었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 디벨로퍼는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고 바꿔나가는데 전도적인 역할을 한다. 각 도시의 특성을 알고 시기와 장소에 맞는 기능과 공간을 파악해 공급한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디벨로퍼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도림 디큐브 시티다. 구도심의 연탄 공장 부지가 복합문화공간인 쉐라톤 호텔, 현대백화점, 뮤지컬 전용 공연장, 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으로 재탄생했다. 쇼핑과 레저와 힐링을 한 곳에서 만끽할 수 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하남 스타필드 역시 마찬가지로 디벨로퍼들의 작품이다. 국내 디벨로퍼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1970년대로 추정된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디벨로퍼의 개념은 건설업의 일환으로 인식됐다. 대표 업체는 거평, 나산종합건설, 프라임개발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거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디벨로퍼의 신화를 창조했다. 나산종합건설은 1990년 대치동에 샹젤리제 빌딩을 만들어 오피스텔 붐을 일으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중화에 기여했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강변과 신도림에 테크노마트를 세웠다. 안타깝게도 이 회사들은 현재 자취를 감추었다.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이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다. IMF의 금융위기는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디벨로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버틸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곳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참여한 디벨로퍼의 상당수는 폐업의 쓴맛을 봐야 했다. 부동산 개발 대신 기획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통매매, 용역업체 등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위기 때마다 경쟁력 없는 디벨로퍼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분양업계는 새로운 전략으로 재편됐다. 공급가인과 거래 실종, 미분양 속출을 극복하기 위한 분양업계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바야흐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디벨로퍼의 춘추 전국시대가 왔다. 기존 디벨로퍼부터 신생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대거 등장하면서 개발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디벨로퍼의 등장은 개발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존 민간택지 개발 사업자들이 공공택지로 눈을 돌리면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사업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공공택지 아파트는 디벨로퍼 업체의 주요 개발 분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하나의 아파트 건설이 아닌 도시재생 개발과 맞물려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오늘날의 디벨로퍼들은 단순히 토지를 보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제어와 맞물려 부동산을 개발한다. 대표적인 예가 맥도날드다. 우리는 흔히 맥도날드를 햄버거, 즉 패스트푸드를 통해 성공한 기업가로 알고 있지만 지극히 디벨로퍼의 관점에서 시작했다. 재무 전문가였던 해리손 헤버는 햄버거가 잘 팔리면 맥도날드 지점의 건물 가치가 상승하리라 예측했다. 맥도날드는 이를 담보로 다른 토지를 매입, 새 매장을 오픈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사업세를 확장해 나갔다. 손헤버는 15센트 햄버거를 파는 이유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맥세권, 맥도날드 역세권, 스세권, 스타벅스 역세권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21세기의 디벨로퍼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땅의 가치를 빚어내는 사람들이다. 부산 송도의 설인 엘마르 프로젝트를 이끈 박만일 설인건설 회장은 디벨로퍼는 부동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말한다. 2020년 오늘날의 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을 높이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도시재생산업, 문화 등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 분석, 부동산 기획과 개발, 자금 조달 등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디벨로퍼의 브랜드 가치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토지와 사업이 공존하는 한 디벨로퍼의 미래는 무한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는 디벨로퍼의 자질일 것이다. 미래의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자가 아닌 토지의 가치를 보는 해안가 추진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종합, 예술가적 자질을 가진 지휘자로서 도시개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덧붙여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겸비한 훌륭한 디벨로퍼들의 성장을 기대한다. 국내 디벨로퍼의 역사에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IMF 이후 또 한 번 불어닥친 2008년 금융위기는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성장 시대의 종말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분양업계는 재편되기 시작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디벨로퍼의 조직 분양 전략이다. 고액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인원을 대거 투입하는 계약 결과 위주의 방식이다. 조직 분양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나는 김포 양촌 산업단지 제2사 아파트에서 근무했다. 가까운 곳에 악성 미분양으로 방치된 P사 모델하우스 현장에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델하우스에 200명에서 300명의 인원을 모아 대대적인 홍보 및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얼마 후 많은 인파가 북적이기 시작하더니 2, 3개월 후 분양 마감을 알리는 프랜카드가 크게 걸렸다. 이 성과는 실로 놀라웠다. 조직 분양은 보통 자녀세대 분양을 위해 투입된다.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대행사와 영업본부장은 인원을 맞추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분양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세대수를 판매한다는 것이 내겐 큰 충격이었다. 물론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전문가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무책임하게 계약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다 보면 부작용 발생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없어질 거야 라고 장담했던 나와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조직 영업 분양 마케팅은 나날이 발전했고 나 역시 현재 이 분야의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